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항식입니다. 고등학교 과정 속에서 고전문학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관동별곡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또 졸업한 사람들 중에서도 고등학교 시절에 배운 작품 무엇이 기억납니까? 하면 정철의 관동별곡을 제일 먼저 떠올릴 정도로 중요한 작품입니다. 두 해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꼼꼼하게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동별곡은 산과 바다의 이중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정철이 강원도 관찰사로 임명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부임하자마자 산에 올라가서 유람을 하고 바다에 내려와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산에서는 대사회 가면의식입니다. 위정자로서 나라를 걱정하고 임금을 걱정하는 것이죠. 즉 우국지정, 연군지정의 이야기, 또 위정자, 관리자로서 나라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산에 올라가서 삶을 하나하나 볼 때마다 애국심, 충성심을 보여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나 저나 맞으겠지만 인간 본연의 모습, 개인적 풍류를 누리고 싶은 마음 잠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다에 내려와서는 대사회 가면의식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모습을 나타내고자 했으나 제대로 되지 않아서 꿈속에서나마 신선 사상을 누려보고자 했고 꿈속에서 술을 마시고 자기의 꿈을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깨어보니 허망했다고 할 수도 있겠죠. 여하튼 여러분들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인간 본연의 갈등 등을 정철의 관동별곡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하는 것, 발견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면 산에 관한 것부터 꼼꼼하게 자세히 핵심적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동별곡 정철 45살 때 쓴 작품이죠. 1580년에 쓰여진 작품입니다. 1592년 즉 임진왜란이 일어난 1년 후에 정철은 죽게 되죠.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가사의 대표적인 음보는 사음보의 율격을 가지고 있죠.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사음보입니다. 물론 중간에 한 번 파격이 되는 부분이 나오죠. 영농 벽계와 수성 대견한 이별을 원하는 듯 유금보가 나오기도 합니다.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무슨 말인가요? 강호는 강과 호수 자연을 나타내주고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자연의 병이 깊다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고질병이 되어서 고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학교에서도 제일 많이 했었을 것입니다. 천석고황이죠. 천석고황은 뭘까요? 천은 샘천자, 석은 돌석자죠. 역시 샘과 돌, 자연의 일부를 가지고 자연 모두를 나타내 주었으니까 대유법에 해당될 것이고 고황은 고질병이죠. 이거와 같은 것을 하나 더 써라 그러면 연하는 아름다운 노을, 안개 등등이죠. 역시 고황과 같은 고질병, 연하, 고질 둘 다 자연에 몰입되어서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중림에 누웠더니 대나무 숲인데 구체적인 지명은 어딜까요? 하는 것도 어느 학교에서 내신에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 너무나 구석진 문제죠.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워 있었는데 전라남도 창평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관동 800리의 방면을 맡으시니 관동 800리의 방면, 방면지임 구체적으로 강원도 관찰사의 직분을 맡으시니 이것은 주시니 해서 사동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것. 어와 형은야 가도록 많고다. 아 임금의 은혜야 가면 갈수록 끝이 없구나. 참으로 고맙습니다. 연춤은 들이달아 경회남문 바라보며 이것은 이제 경복궁 근정전에 임금이 앉아 계신데 그 연춤문으로 들어가서 경회남문 그쪽에는 임금이 앉아 계시니까 거기를 바라보면서 고맙습니다 하는 것이죠. 강원도 관찰사의 임명장 및 임명패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직하고 물러나니 옥절이 알패셔 있구나. 예, 이제 강원도로 떠나겠습니다. 하직하고 물러나니 옥절은 뭘까요? 옥으로 만든 신표죠. 여러분들이 학급의 회장 반장이라고 한다면 임명장 같은 것. 만약에 암행어사라고 한다면 마패 같은 것이겠죠. 알패 쉬었다. 알패 있구나.
평구역에서 말을 갈아타고 흑시로 들어가니 평구역에서 말을 갈아타고 평구역은 저 양주인데 흑수 이제 여주까지 돌아 들어가니 혐강은 어디 메워 치악이 여기로구나. 이제 원주 치악산까지 갔습니다. 묻고 답하고 문답법이 쓰였죠. 소양강 나린물이 어디로 든단 말고 저 강원도 춘천에 있는 소양강물이 어디로 흘러 들어간단 말인고, 여러분 저 소양강의 팔당댐을 거쳐서 한양 즉 한강에 내려오게 되겠죠. 이것은 한양에 누가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 도착해서도 한양에 있는 임금을 떠올리니까 임금을 그리워하는 정이죠.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연군 지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고신거국의 백발도 하도할시야 외로운 신하가 나를 떠나매 백발 하얀 머리가 많기도 많구나. 너 왜 이렇게 머리가 하얗게 샜어? 근심 걱정이 많구나 할 때 백발은 근심 걱정이죠. 그렇다면 외로운 신하가 나라를 떠났다는 이야기는 결국 나라를 걱정하는 우국지정이 되겠죠. 앞에서는 연군지정, 뒤에서는 우국지정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이 앞에 저 전라남도 창평에서 급하게 뛰어올라 한양의 임금께 인사를 드리고 강원도까지 간 장면이 몇 줄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이 앞부분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과감한 무엇이 이루어졌고 생략이 이루어졌고, 또 리듬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급박한 리듬을 여기서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저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번 접근해 봤는데, 판소리로 전혀 다른 장르로 창작 변형을 시켜봤을 때 판소리를 해보고 싶다. 너무 좀 뜬금없이 접근했는가요? 판소리의 장단이 있죠. 진양조, 중머리, 중중머리, 자중머리, 휘머리 그랬을 때 이 부분은 판소리 장단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될까 하는 것입니다. 가장 빠른 장단인 휘머리에 해당되겠죠. 또 어떤 사람은 휘몰이라고도 쓰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가장 빠른 장단 판소리로 각색해 보았을 때 휘몰이의 장단을 여기에 적용시킬 수 있겠다. 한 문제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고신거국이 했을 때 나라를 떠난 것은 아니죠. 강원도로 옮겨갔을 뿐입니다. 여기까지 살펴보았고요. 동주 밤 개오새와 북간경이 오르니, 여기서 동주는 이제 철원입니다. 철원에서 밤을 겨우 새우고 북간경에 올라하니 북간경이 오르니, 삼각산 대일봉이 하만비다. 강원도 쳐서 삼각산은 뭘까요? 지금 청와대 그 부분입니다. 도봉산, 삼산, 북한산, 그 한양을 했는데 강원도에서 어떻게 한양이 보일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도 역시 연군지정을 이야기하는 것 아닐까요? 한양에 누가 있어요? 임금이 있는데 임금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산에서는 임금과 나라를 걱정하는, 즉 대사회 가면식, 약간 거짓 의식이 있었죠. 여행 가서 이렇게 담임 선생님이 걱정이 되고 그럽니다. 미국 여행 있다고, 야 우리 담임 선생님 배고프면 미쳤을까요? 만약에 주변 사람들한테 나 담임 선생님이 너무 걱정이 돼라고 하면, 에이 녀석 쇼 부리지 마라는 이야기 하겠죠. 그와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얼마 동안 안 가서 그렇게 뵙고 싶을까요? 삼각산 대일봉이 하마면 배로다 궁왕대궐태 오작이 지지기니, 이 부분은 궁왕대궐태의 후고구려 누군가요? 한쪽 눈이 다친 누구요? 궁예죠. 궁예가 저 철원에 태봉국가를 세웠습니다. 후고구려죠. 대궐터의 오작 지적이니, 까마귀하고 까치가 지적이니, 그 당시에 후고구려를 거기에 세웠을 때 얼마나 용성했습니까? 지금 시간이 8,900년 흐른 지금에 와서는 8,900년은 안 되겠군요. 궁예가 900년도에 세웠다고 한다면 이거는 1580이니까 한 5,600년 전, 5,600년 전의 일입니다. 그 융성했었던 것이 온데간데 없다. 뭘까요? 아주 융성했었던 것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만국의 한을 노래한 맥수지탄, 이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한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인간들은 영원히 살 수 없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인생 무상이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하고요. 그렇게 융성했던 것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폐허화되었구나. 천고의 흥망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 과거에 흥하고 망했던 것을 너희 까마귀 까치는 알고 있니 모르고 있니? 급장류 풍채를 고태하니 볼게이고 무엇인가요? 여기에 보니까 회양 네 이름이 맞춰 같을시고, 이 회양이 강원도 철원에 회양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회양은 중국에도 있었습니다. 회양이라고 하는 지명이 조선의 강원도에도 있었고 중국에도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중국에 있는 것으로 본다면 회양의 태수가 급장유라는 사람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정치를 참으로 했습니다. 정치를 짠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착할 선자에 이 정자를 쓰는데, 선정 베풀었다 그랬을 때는 이 선은 착하다가 아니라 정치를 잘하다의 의미입니다. 선정을 베푼 사람이 바로 급장유인데, 내가 정철에 처해 있는 강원도 회양에 왔으니 급장유와 같은 역할을 할 사람은 누구다? 작가 자신이 되겠죠. 작가 자신은 물론 정철이 될 것입니다. 정철인 나도 급장유처럼 선정을 베풀어야 되겠다 하는 선정에 대한 포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급장유 풍채를 다시 아니 볼 것인가? 내가 조선 땅에서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제 강원도 도청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 보니 영중이 무사하고 시절이 3월인데, 영중은 그 도청 안이 별일이 없이, 또 시절은 꽃피는 춘삼월 아름다운 봄인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정찰은 참 호방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많은 관리자들에게 야, 뭐 여기 별일 없는데 오늘 기분 좋게 금강산 유람이나 하고 와서 깔끔하게 일처리하자라고 다 짐을 간단하게 풀고 금강산 유람을 하게 되는 것이죠. 화천 시내 길이 풍악으로 뻗어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화천 시내 길이, 화천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의 강원도 지명이기도 하고, 한자를 잘 보니까 꽃 화자에 내천자가 있는 것으로 봐서 중의적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냇가에, 이걸 냇가를 이렇게 봤을 때 여기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다. 그러면 아름다운 꽃이 핀 시냇가로 볼 수 있겠죠. 화천 시내 길이 할 때 길에 히읗이 나와 있는 것은 히읗 고경어라고 이야기하죠. 길, 또 하날, 따, 또 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끝에 히읗을 달고 다니는 히읗 종성체언 또는 히읗 고경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무슨 뜻일까요? 매 산자지만 이때 매는 뭘까요? 들 야자를 들 야자죠. 이렇게 아래아가 찍힌 매는 들 야자를 쓰는 것이고요. 이것은 오늘날의 산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모두 다 히읗을 달고 다녔습니다. 물론 바다도 마찬가지고요. 바다 히읗. 그런데 여기서 화천 시내길이 풍악으로 뻗어있다. 이 부분이 재밌습니다. 풍악으로 뻗어있다. 그러면 계절감이 무엇인가 했을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가을을 잡아내죠. 왜 그럴까요? 금강산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봄은 금강산, 여름 복례산, 가을 풍악산, 겨울 개골산이죠. 그러면 풍악은 단풍이 들은 산이니까 당연히 가을이구나. 천만에. 관동별곡은 처음부터 끝까지 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참고로 우리나라 최초의 가사라고 하는 전국인의 상춘곡은 봄을 완상하는 노래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봄입니다. 관동별곡도 봄이고. 그러나 전국인의 상춘곡에 영향을 받은 송순의 면항정가라든지 또 정철의 성산별곡, 정철의 삼인곡 세 개 작품은 그 안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사시가 나타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어디까지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를 정확하게 잡아내고 그 각 계절의 핵심어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거 당연히 관동별곡은 전부 다가 봄인데 이 부분은 가을이 왔느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런 것을 수능이나 모의고사 또는 내신에 함정이 되는 것 아닐까요? 선생님 분명히
금강산, 가을산은 풍악인데 여기 풍악 쓰는데 왜 그게 아닐까요? 이러니까 바로 90년대 초반에 서울대학교에서 우리는 이렇게 출제해보겠다라고 하는 실험평가 문제를 냈을 때 그 당시 한국일보하고 또 서울대학교 주최로 전국에서 문과에서 15명, 이과에서 15명 해서 한 학교 30명 대표들을 데리고 서울 강남 영동고등학교에서 전국 모의고사를 치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게 주관식으로 출제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나왔냐 하면 화천 시내길에 풍악으로 뻗어있다. 풍악이라고 쓴 이유가 무엇인지 서술하시고 그랬습니다. 천리길, 즉 시내가 근처에 핀 꽃이, 흐드러지게 핀 꽃이 멀리서 보니까 마치 단풍이 물든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시냇가 근처에 꽃이 핀 것을 멀리서 바라봐 마치 단풍이 든 것처럼 보여서 무엇으로? 가을산인 풍악으로 묘사했을 뿐이지 실제로 가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아주 중요하죠. 행장을 다 떨치고 석경이 막대대표. 행장은 뭘까요? 지니고 있었던 것을 다 떨쳐두고 가벼운 복장으로 하고 석경, 돌길로 된 좁은 산길입니다. 거기에 막대를 짚고 이 부분도 연결시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유산가라고 하는 조선 후기에 경기도 지방에 12잡가가 있는데 유산가 여러분 꼭 챙겨 보시고요. 여기 보면 죽장망의 단표자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유산가에 보면 죽장망의 단표자, 이 부분과 연결시켜서 출제될 수도 있겠죠. 죽장은 대나무 지팡이, 망에는 집신, 단표자는 뭘까요? 하나의 표주박에 물을 들고 간편한 복장으로 등산을 한다는 내용이죠. 이 부분과 여기서 행장을 다 떨치고 석경의 막대대표를 연결시키면 좋은 문제가 생성될 것입니다. 백천동 곁에 두고 만폭동 들어가니 백천동을 곁에 두고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옆에 놔두고 만폭동이라고 하는 폭포로 들어가니 이제 이런 것들이 만약에 드라마나 극으로 만들었을 때 해당되지 않는 것, 그러면 어떤 장면이 나올까요? 많은 사람들이 백천동에 들어가서 기념 사진 촬영을 하고 나와서 이렇게 하겠죠. 백천동은 들어간 것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죠. 은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용의 초리. 만폭동이라고 하는 폭포를 어떻게 묘사했냐면 은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용의 초리. 은 같은 옥 같은, 생각해 볼까요? 은색 옥색 다 흰색 아닐까요? 이 은색과 옥색 그 밑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은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용의 철이 섰돌며 뿜는 소리 심리의 자자신이 들을 째는 우레로니 본인한 눈이로다. 그랬습니다. 폭포를 묘사했는데 은 옥은 하얀색 백색의 이미지라고 했는데요. 이때 백색의 이미지는 무엇을 나타내 줄까? 하얀 옷, 그렇죠. 순수, 순결 이거죠. 결국 나 위정자인 벼슬아이치인 정철은 이렇게 맑고 순결하고 순수한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치가로서 이렇게 자기를 표상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산 속에서 백색의 이미지를 표출하는 이유가 되겠죠. 은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용의 초리. 초리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오늘날의 초리는 꼬리인데요. 이 꼬리는 날짐승의 꼬리가 아니라 길짐승의 꼬리입니다. 날짐승의 꼬리, 날아다니는 꼬리는 꽁지라고 하고요. 기어다니고 뛰어다니고 하는 것들, 네발짐승은 꼬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초리가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발 2개 정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일상생활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 무엇일까요? 야, 그거 너 눈초리가 너무 매섭다 할 때 눈초리를 눈꼬리라고 하고, 아, 얼마 전에 우리 어머니한테 무엇으로 맞았어? 회초리로. 아직까지 일상에 남아있는 얘가 눈초리, 회초리가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뭐 제비초리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섰돌며 섰고 돌면서 뿜어내는 소리가 저 심리까지 깔려 있으니, 이제 폭포에 우릉 콸콸하고 쏟아지는 소리가 심리까지 쫙 깔려 있으니 들을 때는 우레로니 본인한 눈이로다. 여기에서 들을 때는 우레, 천둥번개 같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요. 우레가 표준어지 우레는 안 됩니다. 선생님 우레매 할 때 이거 썼는데요. 그 만화 영화 있죠?
우레가 표준어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표준어입니다. 그 다음에 들을 때는 우레로니, 그렇구나, 듣다는 청각이 되겠구나. 본인은 눈이로다, 보다, 그렇구나. 보다는 뭘까요? 시각이 되겠습니다. 청각과 시각이 있는데 청각은 멀리서 들리는 것이고 보는 것은 가까이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은 원, 시는 근, 그래서 원근법이 쓰였다는 것도 알아둘 수 있겠습니다. 금강대 맨위층에 선하게 삭히친 저 금강대라고 하는 곳에 맨 위에 신선이 타고 다닌다는 학이 새끼를 치고 있었는데 춘풍 옥대옥성에 첫잠을 깨닫든지 봄바람을 옥피리 소리로 미화시켰습니다. 이런 것을 봄바람을 옥피리의 아름다운 소리로 본 것을 미화법이라고 하죠. 봄바람인 옥피리 소리로 인해서 의는 원인부사격조서입니다. 첫 잠을 깨웠는지 이 소리입니다. 돛은 별 뜻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맨 위에서 신선이 타고 다니는 학이 새끼를 치고 있었는데 봄바람이 불어서, 근데 봄바람을 옥피리 소리로 미화시켰고요. 첫잠을 깨웠죠. 호의 현상이 반공에 솟더니, 호의 현상은 뭘까요? 호는 하얗다고 현은 검은 것이죠. 학을 보면 반은 하얗고 반은 검고 학을 묘사한 것이죠. 현상, 이때 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치마상자인데 반은 호, 하얗고 또 치마 부분 반은 검은색이 무엇의 모습인데, 학의 모습인데 반공에 허공에 높이 솟았더니 놀라서 날아간 것인데 혀호 옛주인을 반겨서 넘노는 듯하다. 서호라고 하는 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과거에 매화를 아내로 삼고 학을 자식으로 삼을 정도로 글씨나 그림을 그릴 때 소재로 많이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화를 반겨주었다라고 표현했으니 여기에서 혀호 옛주인인 인포는 결국 누구 자신을 가리킬까요? 작가 정철 자신을 가리키는 부분입니다. 혀호 옛주인을 반겨서 넘누는 듯하구나. 사실 놀라서 이렇게 날아간 것인데 나 정철을 반겨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묘사했습니다. 아주 재밌죠? 소양로, 대양로 누나라고 보고 이제 이렇게 산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요 밑에 이렇게 산봉우리들이 있는데 마치 향로를 엎어놓은 것 같았다. 작은 향로를 또는 큰 향로를 엎어놓은 것 같은 것은 변화무쌍한 봉우리를 묘사한 것이죠. 소양로, 대양로를 이 위에서 이렇게 굽어보고 정양사 지날 때 곧튀 올라 앉잔말이. 정양사, 금강산에서 정남쪽으로 있는 유일한 절이 정양사라고 합니다. 정양사 진월도에 곧튀어 다시 올라 앉잔마리가 몇 번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정양사 진월도에 다시 올라 앉아서 하는 말이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앉잔마리는 음수를 맞추기 위해서 나온 것이지만 이것은 앉으니 이런 뜻입니다. 높은 곳에 앉으니, 앉아 있으니. 여산진면목이 여기에 다 배노다. 여산진면목 할 때 여산은 두 법칙 돼서 오늘날의 여산인데요. 중국에서 가장 답다고 하는 산입니다. 여기에 유명한 폭포 여가 있는. 누가 그렇게 이 폭포를 전했을까요? 당대 두보와 이백 알죠? 두보는 시성이라고 했고 이백은 시선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백의 여산 폭포를 여기서 떠올려 준 것인데, 그러면 이렇게 아름다운 여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산이 이백은 최고라고 극찬했는데, 그러면 이 여산은 여기서 무엇일까요? 금강산을 가리키는 것이죠. 금강산입니다. 지금 다 정철이 금강산에 올라왔는데 이태백이 그렇게 빼어나다라고 하는 여산이 바로 이 금강산이다. 그러니까 여산 이상으로 금강산이 아름답다는 이야기죠. 여산의 진면목이 진짜의 참모습이, 그러니까 높은 데 올라가니까 금강산의 전경이 다 내려다 보였다. 여기서 다 보이는구나, 나에게 보이는구나 이거죠. 보여지는 것이니까 피동입니다. 어화 조화홍이 헌사또 헌살자. 조화홍, 여러분 조화홍
노인들, 좀 노인 중에서 지체 높으신 분들을 옹이라고 하죠. 무슨 옹, 무슨 옹. 우리나라에서 옹이라고 하는 대명사처럼 쓰여진 칭호를 받은 사람이 함석헌 선생이죠. 함석헌 옹. 제가 서울 오산고등학교 근무할 때 거기에 동창 회장을 맡고 계셨거든요. 제가 그 학교 근무할 때 함석헌 옹께서 살아 계셨으니까요. 함석헌 옹 할 때 조아옹, 조물주가 헌사토 헌살자, 이 부분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헌사토 헌사할샤 무엇일까요? 이거 낱말 뜻이 중요합니다. 고전 시가 중에서 낱말 뜻이 하나가 꼭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야단스럽다, 참 대단하다 그런 뜻입니다.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날거든 뛰디마나 셨거든 솟디마나, 이 부분은 뭘까요? 그 변화무쌍한 봉우리가 날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솟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솟아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날아가는 향도 대단한데 왜 또 뛰어가는 모습이니? 그러니까 날아가면 뛰지나 말든지 또 서 있으면 솟아있지나 말든지, 어떻게 날고 뛰고 서 있고 또 솟아있니? 변화무쌍한 봉우리인데 이 부분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송순의 면왕정가의 문체상의 특징을 모방했다 그럽니다. 송순의 면왕정가의 문체상의 특징이 뭐뭐 하거든 뭐뭐 하지나 말든지, 이 부분을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용을 고잔난다, 백옥을 묶어난다. 이 변화무쌍한 봉우리들이 부용 하얀 연꽃을 꽂아놓은 듯하고 백옥 하얀 옥을 묶어놓은 듯하고, 여러분 보세요. 부용, 백옥 역시 또 백색의 이미지, 순수, 순교를 나타내주고 있죠. 동명을 박찬난다. 동명은 동해 바다를 박차고 나가는 듯, 그러니까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것을 역동적 또는 역동성이라고 하죠. 역동적 침상입니다. 박차고 나가는 듯하고. 북국을 괴한는다. 북국은 뭘까요? 북두칠성이죠. 북두칠성을 떠받치고 있는 듯하다. 북두칠성은 누굴까요? 왕 임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높을시고 망고대 외로울샤 혈망봉이, 이 부분 우리가 객관적 상감을 쓰고서 감정이입 설명 많이 했었죠. 높을시고 망고대, 망고대, 그 다음에 외롭구나 혈망봉이, 이건 무슨 말일까요? 저 북극 임금을 향해서 망고대와 혈망봉은 굽힘없이 지조와 절제를 지키고 가까이 지조와 지키고 있는 혈망과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객관적 상감을 속에서 무엇으로 봤습니까? 감정이입으로 보았다. 이 감정이입 연결시킨 것은 앞에서 여러 번 했습니다. 높을시고 망고대 외로울사 혈망봉이 한알의 추미로 무사히를 사로리라. 이때 한알, 북두칠성은 여기서 또 다시 한알로 이렇게 나타내지는데, 한알이나 북두칠성 모두 다 임금 왕을 가리키는 것이죠. 한알에 이렇게 추미로 무사히를 사로리라. 무슨 일을 말씀드리려고 사로리라에 해당되는 것은 이 백자를 쓰면 되는데 흰백자가 아니라 사렐 백자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집에 가면 개가 쾅쾅 짖어서 무섭죠. 도사경 같은 거. 그때 보면 개조심, 주인 백 쓸 때 개조심하십시오. 주인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례입니다, 말씀드립니다 하는 것입니다. 또 도로 지나갈 때 보면 무엇이 있나요? 공사 중 보행에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장소장, 현장소장인 제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할 때 백입니다. 여기서는 무슨 말씀을 사르리라, 말씀드리려고, 뭐뭐 하리라 의지가 아니라 뭐뭐 하려고 하는 의도형 어미가 쓰인 것입니다. 뭐뭐 하려고. 천만급 지나도록, 수억만 년이 지나도록 굽힐 줄 모르느냐 지조절조를 지니고 있으면서, 아, 너구나, 너 같으니 또 있겠는가, 너와 같은 것이 또 있겠는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망고대 혈망봉이 지조와 절개를 지키고 있는데 그 혈망봉과 망고대는 나 정철 자신이다, 임금에게 충성을 지키고 있는 것은 너께 더 있겠는가라고 잘난 척이 살짝 나와 있죠. 근데 저울 중간명 반이처럼 일만 봉이죠. 동마다 맺혀 있고 금마다 서려 있는 기운, 이런데 봉우리마다 기운들이 있는데 이것을 한자 좀 어려운 걸 써볼까요? 이렇게 쓰면 상서로울 서자입니다. 상서로운 기운이 있는데 저것을 모두 다 훑어내고 싶다는 것이죠.
그 전에 볼까요? 맑거든 좋디마나 좋거든 막디마나, 이 부분 똑같네요. 앞에서 어느 부분이에요? 날거든 띠디마나 셨거든 솟디마나, 맑거든 좋디마나 좋거든 막디마나, 맑으면서 좋다, 깨끗하고, 또 깨끗하면서 맑고, 맑고 깨끗하다. 여기서 좋다라리 나오면 이것은 깨끗할 정자고요. 그 당시에 이렇게 좋다가 나오게 되면 이것은 좋아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것이죠. 맑고 깨끗하다. 역시 뭘까요? 멸황정가의 문체상의 특징을 모방한 것이다. 영향받은 것이다. 저 복마다 맺혀 있고 서려 있는 기운을, 너무나 맑고 깨끗한 것을, 저 기운을 훑어내서 인걸을 만들고 싶구나. 인걸은 뭘까요? 결국 이것은 인재죠. 나라의 인재를 만들어준다. 나라의 인재는 오직 나 정철 한 명밖에 없었는데 강원도 관찰사를 왔으니 누가 나라를 지킬 것인가 하면서 나라를 걱정하죠. 우국지정, 좀 오버했죠. 그래서 저쪽에 있는 것을 만들어서 나와 같은 충성스러운 것을 만들어서 나라를 지키게 해줘야 되겠구나. 우국지정 바로 읽고 싶구나 했습니다. 형용 그저고 태세도 만만과 무슨 봉을 계속 묘했습니다. 천지가 생길 때에 자연은 이제 유정도 유정하시고 하죠. 자유가 다시지만 사서가 품이 누구의 감정이 들어있는 것 같다. 유정할 시 유정은 감정이 누구가 주체를 본받쳐야 될 앞에 좋아했죠. 누구의 감정입니까? 조물주의 감정이 아마 여기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것 같다. 분명히 조물주가 만든 것 같다. 그렇지 않고는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 비로봉 상상대에 올라보니 기니신고, 금강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가 이게 바로 뭘까요? 비로봉, 12,000봉 속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가 비로봉입니다. 비로봉 상상대에 맨 꼭대기에 올라보니 할 때 본이 해서 이는 의존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비로봉 맨 꼭대기에 올라본 사람이 그 누구인가? 아무도 없다. 그거죠. 아무도 없다. 동산 태산이 어느 높다던 거, 동산 태산 어느 것이 높은가? 노나라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르는데 공자는 동산에 올라가서 노나라가 왜 이렇게 좁아? 이번에는 중국 태산에 올라가서 천하가 왜 이렇게 좁아? 이 얘기는 공자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공자의 높고 큰 넓은 기운이죠. 호연지기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자의 높은 기계, 호연지기. 넓거나 넓은 천하를 어찌하여 적다고 했는가? 어와 벼티위. 이때 티위는 높은 경지가 되겠죠. 그럼 이 경지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호연지기가 되겠습니다. 저 공자의 높은 호연지기 경지를 어떻게 알겠는가? 오라디 못하거니 나려감이 고이할까? 고이할까는 이상할 것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 높은 봉우리에 올라간 사람이 없으니 나도 못 올라가겠다.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높은 경지는 결국 공자의 호연지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자의 높은 경지를 도저히 따를 수가 없다. 범인인 평범한 사람인 나는. 그러니까 공자의 높은 경지를 무엇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흠모하는 것이죠. 공자의 높은 경지를 흠모하는 것입니다. 사상을 흠모한다. 존경하는 것이죠. 원통길 가난기로 사자봉을 찾아가니 이때 가난길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가느다란 길이니까 세로가 되는 것이죠. 가나다. 그러면 이때 아래아가 찍힌 것은 가느다라 세고요. 여기서 이 가다가 나오면 갈 행자가 되겠죠. 여기서는 오솔길을 찾아가니 그 앞에 넓고 평평한 바위가 활용새가 되었구나. 용의 모양을 띤 연못이 되었구나. 이때 너러바회 할 때는 주격조사가 축약되어 있고 활용소 플러스 이는 복격조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되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으니까요. 여기서는 넓고 평평한 바위가 활용소가 되었다. 그럼 앞에는 주어, 뒤에는 보, 또 되다 아니다는 서술어가 되는 것이죠. 천년 노령이 굽이굽이 서려 있어, 천년 늙은 용이 굽이굽이 서려 있어. 그것은 말은 뭘까요? 물의 흐름이 이렇게
굽이굽이 서 있는 것이 마치 천년 늙은 용. 여러분, 천년의 늙은 용은 신통력을 발휘하지 않는가? 비 내려, 그럼 비 내리고, 비 그쳐, 그럼 비 그치고. 바로 그 신통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누구로 볼까요? 또 잘난 척하면 합니다. 자기 자신이라고 보죠. 주야에 흘러내려 저 창의 푸른 바다에 흘러내려가게 하니 풍문을 언제 얻어 3일을 들여난다. 풍문을 언제 얻어 3일 동안 내리는 흡족한 비를 내리게 하느냐. 음의 이온풀을 다 살와내어 사라. 그렇습니다. 음지에 여러분 여기 보면 이렇게 음지 이렇게 절벽이 있는데 이런데 풀은 어떨까요? 음지에 있는 풀은 시들시들하죠. 그래서 음의 절벽에 있는 풀을 다 살려내려면, 그러면 음의 이온풀, 음의 절벽 이온은 시든 풀을, 그러면 시든 풀은 많은 사람들이 도탄에 빠진 백성들로 표현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도탄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다 살려내려면 물론 선정을 베풀어라 라고 하는 의미지만요, 지금 나 정철은 임금을 최고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임금을. 그런데 선조가 되겠죠. 선조인 대단한 임금이 있는 나라에서 백성들의 도탄에 빠져 있다는 것은 정치를 얼마나 잘 못했으면 백성이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린 임금 밑에 있는 신하는 결국 간신배 아닐까요? 이것은 해석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음의 이온 시든풀을 도탄에 빠진 백성으로 보지 않고 임금의 은총이 아직 미치지 못한 저 구석진 곳이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럼 저 강원도에 임금의 은총이 미치지 못한 그곳에 임금의 명을 대신 받은 누가? 정철 내가 임금의 은총을 거기에 대신 베풀어 주겠다, 멋진 정치를 펼치겠다라고 하는 선정에 대한 포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선정에 대한 포부, 급장류 풍채를 고태원이 볼게이고 그 부분과 맥을 같이 알 수 있겠습니다. 마하연 묘길상 앞문제 넘어서 외나무 썩은 다리를 넘어서, 여러분 이건 너무 엽기적이지 않습니까? 외나무가 이쪽 절벽과 이쪽 절벽을 놓는 다리가 있는데 외나무입니다. 외나무 다리, 그러니까 하군찬의 순한 이대가 떠올려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그 다리가 썩었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길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까요? 여하튼 재밌는 작품입니다. 외나무 썩은 다리를 통해서 불정대에 오르니 천심절벽을 반공에 세워두고, 여러분들 금강산 같은 데 보면 그 절벽과 절벽 사이에 폭포수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보이죠? 은하수 한 구배를 천천히 변해요. 직녀가 짰다라고 하는 은하수죠. 은하수 한 구비를 잘라내서 쭉 걸어놓은 것 같다. 앞에서 만폭동의 폭포를 묘사했을 때 은 같은 무지개, 옷 같은 초대 백색의 이미지 떠올린 것처럼 여기도 저 은하수 한 구비를 마디마디 베어내어서 실처럼 풀어서 배처럼 걸으시니, 실처럼 배처럼 이것도 폭포수를 묘사한 것이죠. 도경 12급에 내 봄에는 여러이라. 여러분 그림책 같은 데 보면 여기 폭포가 몇 굽이 이것들 관광지도 같은 데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12굽이 12폭포가 만들어져 있는데 내가 직접 와보니까 훨씬 더 많은 것 같다. 여럿이라. 이적선 이제이셔 고태어 윤원하게 되면 이태백이가 만약에 지금 있어서 다시 나와 윤원하게 되면 무슨 소린가요, 여러분? 아까 이태백이는 여산에 있는 여산폭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이야기했는데, 죽은 이태백이를 불러서 야 태백아, 너희 나라의 여산폭포가 아름답니? 지금 너가 보고 있는 이 금강산의 12폭포가 아름답니? 라고 물어본다면 여산폭포가 여기보다 아름답다고는 못할 것이다. 즉 12폭포가 더 아름다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민원하게 되면 여산이 여기도건 낫단 말 못하리리. 여기도건, 이것은 비교부사격조사로서 여기보다 낫다고는 말을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비교부사격조사의 예가 여러 번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죠. 앞에 강의에서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훈민정음 서문에 보면 뒷극에 달라 했을 때 에 기억나시죠? 용비어천가 1장에 고성이 동부하시니 할 때
2. 정비석의 산정무안에 보면 여기서 더 호화로울 수 없다. 품평회를 연다면 어느 산이 아름다움과 품평을 연다면 여기서 더 호화로울 수, 여기보다 더 호화로울 수는 없다. 금강산이 최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조친문에 보면 바늘이 부러졌을 때 애도하는 마음을 자식에게 지나고 비복에게 지나는지라, 즉 자식보다 비복보다 뛰어나다. 주세붕의 오륜가에 보면은 친코도 고마우시니 손이시나 다르실까? 손과 다를 바가 없다. 손은 손님과 다를 바가 없이 내 남편도 그렇게 소중하다. 부부유별, 남편에 대한 공경심을 나타내주고 있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청산별부 2장에서 널 나와 싫으만 나도 너보다 싫으만 나도. 비연시로 유명한 고려서교는 다 분장체인데 연이 하나밖에 없는 것 있죠. 접동새. 어디에 나와요? 정가종이죠. 산 접동새 난 이스타이다 했을 때 모함을 받고 부산 동네로 귀한 건 나는 산속에 있는 접동새와 비슷하다 할 때 비교 부사격 조사가 축약된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산과 바다의 이중적 구조를 살펴보았을 때 이 부분이 산 끝이 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산 속에서 약간 거짓된 행동을 보이죠. 하얀색만 보면 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순결하고 깨끗해, 임금과 나라를 걱정해 라고 액션을 취하는 장면까지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바닷속에 들어가서, 바닷속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요,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바닷가로 내려가서 개인적 풍류, 인간 본연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고 꿈속에서 신선을 만나서 술을 먹고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가 하는 방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 기대해 보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